네,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 네, 염기현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큰일이 났습니다. 네, 어떤 일입니까? 도난을 당했습니다. 도난. 4월을 도난당했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4월 마지막 주. 저희가 이제 봄이 옵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정말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엊그제 네. 같은데 네. 눈 깜짝하니까 또 4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날씨도 그렇고 이제 여름이 바로 코앞으로 좀 다가온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접근할 게 있습니다. 그냥 여름이 왔다 이게 아니라 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후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5월과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가 넘다. 이게 이제 뭐 저는 느낌은 오는 게 네. 지금 4월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낮에 막 반팔 입고 막 너무 더워서 그늘로 숨고 막 이랬는데 진짜 우리 5, 6월엔 어떡하나. 네. 그러면 7, 8월은 어떡하나. 사실 이 걱정 다들 조금씩 하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7월이 지금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7월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거울 거다라는 네. 좀 걱정이 또 앞섭니다. 네, 그래서 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네.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좀 뜨거운 여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네네.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무더위와 함께 또 건강 관리 또 확실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무더위를 물리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무더위 물리치려면 일단 에어컨 잘 나오는 도서관. 아니, 그거 말고. 아니지.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 가셔서 네. 주간 동포 리포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간 내가 동포 시원한 소식들과 함께 또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준비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9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외 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동포 목소리로 과제 발굴입니다. 아니 이거 일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하니까 좀 되게 좀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일단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동포들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좀 불편들, 크고 작은 불편들을 이런 비정상적인 불편함으로 보고 이거를 정상화하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3월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자 이렇게 이제 큰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 부처들이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 아래 각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재외동포청도 관련 정책을 이제 동포들 중심으로 발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실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한 동포분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검토를 거쳐서 해결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 국정 과제 같은 경우에 지금 주된 가치로 내세운 게 국민과 일선 실무자 중심의 과제 발굴이 이제 키워드로 제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선 실무자, 그 다음에 또 국민. 사실 재외동포청에서는 국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재외동포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채널들은 여러 가지인데 재외동포청 누리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포청장 SNS도 있고, 그다음에 동포청 직원이 직접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창구들을 통해서 모은 다음에 이걸 이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해결한다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구석에 보면은 저희가 혁신행정 담당관실 연락처도 기재는 해놨는데요. 뭐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주간동포 리포트 댓글로도 정책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화제 투표 캠페인 영상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져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었죠. 이 영상. 투표하기 참 힘들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딱 그 800km와 이제 800m를 딱 이렇게 2분할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극명한 좀 대비를 해줘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재외 동포분들이 흩어져 계신데 거기에다가 국내 선거구 투표소처럼 촘촘하게 설치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거점을 마련해야 되고 그럼 거점이 있다 보면 사실
누군가는 거점에서 먼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에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 게재 일주일 만에 15만 조회수를 넘었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27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많이 좀 남겨주셨는데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여기 네. 화면에 이 세 번째 댓글.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표하려다 국경 2번 넘으면 이건 민주주의 RPG 퀘스트 아닌가요? 네, 게임하는 것 같다. 네네네. 난이도 낮춰주세요. 우편 전자투표 도입 찬성합니다. 뭐 이런 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거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통과하면은 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투표 스킬이 1 올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빗대어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해 주신 거죠. 국경을 2번 넘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쵸.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다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재외 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공약도 제시된 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약 이행 측면에서의 댓글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캠페인 영상 앞으로 또 어떻게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함께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세계 한인총연합회 제1기 청년기자단 출범입니다. 자, 저는 사실 어떤 소식이든 간에 이 일기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기. 일기. 일단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점도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네. 관행을 만들어야 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2기는 1기 때 했던 걸 바탕으로 또 하면 되고 참고하게 돼 있어. 또 3기는 1, 2기를 참고로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1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세계 한인 총연합회에서 이제 청년 기자단을 모은 건데요. 당연히 이제 각국의 한인 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1기 청년 기자단이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인사회 현지 이슈라든지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으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 이거 내가 좀 고쳐봐야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차세대 글로벌 한인 리더를 키우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책 홍보도 될 거고요. 정책 발굴도 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의 또 재외동포 간의 네트워크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다. 이런 다양한 정책 목표가 좀 결합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청년 기자단 소식 잘 보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간동포 리포트에 꼭 출연도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공무원 사칭 허위 구매 사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 소식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무슨 경찰청 뉴스로 착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한번 경고가 음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부분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 재외동포청 직원을 사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물품 조달업체한테 물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이제 사기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보이스피싱의 역사가 한 15년 됩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는 비유를 한 어떤 분의 말도 들었었는데 이게 자꾸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중앙지검인데요. 막 이런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걸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새롭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수법을 연구하다가 지금 급기야 재외동포청 사칭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본 거는 이제 뭐 어디 뭐 검찰청 무슨 수사관입니다. 확인해 보면 또 허위로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공무원 사칭을 하는데 실제로 불법으로 수집된 실명을 또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이트에서 보면은 또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담당 공무원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휴대폰에도 이제 이른바 좀비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거를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직접 전화를 가로채는 그런 수법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화를 확인하실 때는 본인 전화 이외에 또 다른 유선 전화나 혹은 뭐 지인의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좀 감지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112 신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counterscam112.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피해 없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피해가 있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재외국민투표 영사관도 유권자 등록의 총력이란 소식입니다. 네, 일단 영사관도 총력을 다한다. 이거 뭐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참여 가능하도록 이제 확정하는 건데 아직 이제 개헌 투표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이제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표가 아니라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 네. 이 신청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개헌안 찬반 투표 국민 투표가 이제 실시될 상황에 대비해서 재외 국민 투표권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각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해진 날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이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가 굉장히 질곡의 역사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헌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또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재외국민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좀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네, 지구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분들을 만나는 시간, 글로벌 피플 스토리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 모집 이런 소식들 저희가 막 전해드렸었는데 네, 근데 왔는데 와서 두리번거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또 국내외 동포들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숨은 주역들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차세대 동포들의 든든한 길잡이 OK 프렌즈 서포터즈. 일단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키르기스탄에서 온 경영학도이자 열정의 서포터즈 이다윗 학생. 박수로 맞이게.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열정의 국어 국문학도 박세영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OK 프렌즈 서포터즈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있다면 또 이분들을 뒷받침하는 OK 프렌즈 서포터즈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런 두 분 같은 서포터즈 분들께서는 이 연수 프로그램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 요원 역할을 맡아주시는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서포터즈인 거죠. 네, 그런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또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면서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 두 분이 모두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또 엘리트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이 각자 또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박세영 학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과 석사 재학 중인 박세영이라고 하고요. 2024년부터 청소년 모국 연수를 함께 하면서 작년 2025년 청년 모국 연수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저를 이제 사과배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사과같이 생긴 배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사과배 같은 그런 특산물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그런 사과배와 같이 저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과배들을 서로 이어주는 나무가지 역할을 하는 게 서포터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 낭송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사과배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가지와 가지를 연결하는 이 시점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경영학도 이다윗 학생 생각하는 서포터즈 활동 한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재외동포 사회 연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현지 학교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한국이랑 어떤 연결이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에 한번 참가해보고 나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은 재외동포들을 만나면서도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랑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나라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도 저희는 재외동포 사회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국의 흔적을 전 세계에
아직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청년들을 모국으로 초대해서 이제 교류를 하는 이제 직접 좀 참여해 보니까 야 이거 한 번쯤이 아니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좀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박세영 학생부터? 네. 사실 재외동포로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랑 혼란을 겪을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재외동포 모국초청 연수를 참여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선배님들의 조언과 경험도 들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수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저 자신과 한국의 이런 관계가 단순히 역사적인 혈연으로만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연수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이제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다윗 학생은 좀 참석을 하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저한테는 초청 연수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수를 접한 것은 2017년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청소년이었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청소년 참가자로 이제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한민족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저희는 모두 살던 배경도 좀 다르고 접한 문화도 다르고 좀 사용한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이 연수를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특별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거는 한 번쯤 해보는 연수가 아니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매번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재외동포들을 만나면서도 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경험은 OKF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2020년도에 한국 대학교 입학하면서도 그때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한 번쯤은 서포터즈로 활동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다윗 학생은 한국인 아버지, 그다음에 고려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포터즈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다 오신 환경도 사고방식도 모든 게 좀 다르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러시아어랑 영어만 하실 줄 아셨고 저희 아버지는 한국어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처음에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제 아버지랑 이제 소통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다르고 서로의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좀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어도 정말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차세대 동포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OK 프렌즈 서포터즈 활동에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 지금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이거 중독성 있다. 나 자꾸 이거 하게 된다. 이런 게 어떤 건지를 두 분이 각각 좀 이번에는 우리 박세영 시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OK 프렌즈의 가장 큰 매력은 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7, 8월에 진행되는 여름 연수 같은 경우는 날씨도 더운 만큼 사람들이 많이 쉽게 지치고 또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도 건네주고 또 우산도 같이 쓰고 선풍기 바람도 같이 쐬면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금방 친해져서 나중에는 많이 아쉬워하고 우리 다음 해에도 또 다시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청소년 연수에 한번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거는 이제 그때 참가자로 만났던 친구들을 제가 이제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청년 연수 때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번 OKF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지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랑 같이 2017년도에 참가했던 친구 2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연수에서 처음 만났고 작년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진짜로? 네. 이거 뭐 연수 그래서- 커플이 네. 선생님. 그래서 그만큼 오키프렌즈가 아주 중요한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결혼정보회사도 필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네. 알아서 연결시켜. 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제외동포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정에서 사랑까지고 굉장히 대단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연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서 또 이 두 분이 또 함께 나오신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 이제 처음 만나신 거는 맞죠? 그리고 다윗 학생이 보신 세영 학생 첫인상은 또 어땠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희 이번 연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저희가 사실 연수 사전 교육 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세영에 대한 첫인상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처음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둘 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둘 다 뭐 외동이고 동갑이고 심지어 같은 학교까지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달 학생은 좋은 얘기 다 했는데 마지막 턴이 이제 세영 학생한테 있으니까 네, 반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내가 모르겠어. 네. 어땠어요? 세영? 저는 진짜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엄청 밝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때 한창 군복무 중이었던 다윗이었는데 계속 충성하면서 외치면서 서로 처음 만난 서포터즈 그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깨려고 많이 노력했던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아니, 충성하면 더 어색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군인 신분으로 서포터즈를 참여했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아니, 안 되는데 복무 중에 참가한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휴가를 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내서 네네. 휴가를 내서 서포터즈를 참석할 정도로 이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그 의미가 깊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건? 제가 원래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서포터즈를 활동했다가 네네. 24년 1월 달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024년 연수에는 이제 참가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연수는 7월, 8월 달에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대에서는 마침 그때가 이제 예초 작업이 되게 많은 시기였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마침 일병이라 예초 작업을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어느 아침에도 예초 작업을 갔다가 저녁에 휴대폰을 받아서 이제 SNS에 들어갔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연수 사진이랑 영상을 막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어 보였고 저도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연수 1차였는데 이제 3차 때는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서포터즈를 추가 모집한다고 딱 났네. 네, 맞습니다. 그 톡을 받고는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저희 부대 특성상 저희 이제 주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연수를 가게 된다면은 휴가 7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병이었고 좀 선임들의 눈치도 보였고 그래서 제가 캠프 가겠다고 근무 7일 뺏는 게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아니, 갈 순 있어도 갔다 와서가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대신에 2025년도에는 휴가를 잘 모아서 기회 되면은 한번 참가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병장 일단 가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예초기의 그 석유 냄새와 또 SNS에서의 그게 얼마나 대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진지공사 힘들고 근데 이런데. 오히려 그런 절실함 때문에 탁 병장에서 오니까 충성하면서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열심히 또 하시고. 네. 근데 그거를 본 또 세영 학생은 저 청년 참 에너지가 좋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쭉 보면서 이거 나도 꼭 지원해보고 싶다.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앞으로 희망하는 또 우리 후배분들이 되겠죠. 후배분들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아 하면서. 후배들아, 인생은 원래 도전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처럼 이 연수도 직접 참가해 보면서 경험해 보고 그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이런 연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정체성이 말할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서로 이어주고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느끼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말고 꼭 한 번쯤은 기회가 된다면은
참가해봤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 번쯤 지원할 만한 연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직접 참가해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재외동포들을 만나면서 좀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배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재외동포청의 정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기회가 나온다면은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성격도 반듯하고 지금 보니까 네. 군대에서도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나도 나갈래. 이러면서 휴가 모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지금. 네. 이 자신의 뿌리를 사과배처럼 또 입체적으로 빚어낸 또 박세영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역 전에 마지막 휴가를 또 반납하면서 불태운. 또 재외동포 가교가 돼준 또 이다윗 학생 또 만나봤는데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재외동포 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고 사실 저희 넷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배경이. 그런데도 지금 이 한국인이라는 또 한국이라는 그 정서로 우리가 관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저희도 좀 뜨거운 시간을 네. 보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든든한 자산이 앞으로도 좀 되어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 오케이 프렌즈 저는 서포터즈로 가진 못하겠죠? 혹시 뭐 옵저버는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허드렛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를 빛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주요 소식들 중에 중요한 것만 꼽아 짚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네,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시작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제유가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또 호르무즈 해협 사태 주시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정책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27일부터 국내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소득 70% 이하는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표로 좀 나눠놨는데요.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다르죠. 그다음에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다르고요.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우대 지원 지역이 있고 특별 지원 지역이 있고 이렇게 네. 차등적으로 좀 규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일단 1차 지원은 5월 8일까지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되고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와 그 외 국민 70%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이런 지원금의 혜택이 그 해당 지역으로 좀 번질 수 있도록 정책이 좀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xploding offer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explode가 폭발하는 뜻이잖아요. 내 오퍼, 내 제안이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발한다. 고유가 지원금 안 쓰시면 폭발합니다. 네네네. 이거 익스플로딩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째깍 지금 초시계가 달린 지원금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좀 소진해달라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큰 곳보다는 그래도 영세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체인 같은 데서는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생활비라는 게 비가 내리면 뭐 농업용수 따로 있고 공업용수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 대로 모이듯이 유가 지원금으로 다른 생활비를 일부 사용하시고 그걸로 또 주유소에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 유가만 또 쓰면 되는 그건 하실 아니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자 또 초반에 몰릴 수 있으니까요. 또 마감 잘 놓치지 않고 또 혜택은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영국 17세 이하는 아예 담배 구매 못한다? 이거 상당히 좀 급진적인 정책인데 네. 영국 정부가 담배와의 거의 전쟁 수준의 정책을 내놓은 것 이게 같죠?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러죠. 칼을 빼들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담배가 주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영국의 17세 이하는 죽을 때까지 담배 구매를 못하도록 해서 비흡연 세대를 키우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혔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영국인들 경우에는 네. 앞으로 평생 동안 담배나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회가 가결한 내용이고요. 주 9강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를 하면 200파운드, 그러니까 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담배를 사게 되는 거죠. 야, 저 한 대만 주라. 이거 한 개비에 2만 원이야? 뭐 이런.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칼을 빼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4년 기준으로 18세 이상 흡연자가 53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한 10%를 성인 인구의 10%를 바뀐 넘는다고 맞네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보건복지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고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 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의료비, 부양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가뜩이나 이제 고연령자 비중이 높아서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흡연이나 이런 걸로 인한 건강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유인은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금연 운동 같은 것들은 복지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보건사회복지부, 그게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년 6만 4천 명이 흡연으로 이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예방 가능한 뭐 사망 장애 질병 중에서는 최대 원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근절하고 비흡연 세대를 키워보자라는 강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막상 또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또 민간 업체들의 경우에 또 계속 사업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근데 네. 이런 모든 거를 다 제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올려서 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이제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담배 사용량을 좀 줄이려고 했었는데 아예 이거는 좀 사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에 굉장히 또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2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라는 소식. 네, 지금 저희가 MBC 뉴스 썸네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빌려주는 유축기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2월 합계 출산율이 0.93명. 여전히 이제 이제 1명 이하죠. 근데 지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83명에서 12%가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2배 높은 역대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의 원인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효과가 또 있는 겁니다. 조금만 늘어도 이제 크게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는 건 맞고, 두 번째로는 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항아리의 가장 좀 큰 부분 차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 출산 연령이 됐다 이런 분석이죠.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던 출생아 수, 그다음에 출생률이 반전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 증가율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 출산 연령이 오히려 더 내려갔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이냐면 결국은 결혼 출산 건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야 어차피 나을 거면 빨리 낳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도 좀 감지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은 이제 정책 시차라는 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당장은 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과거의 정책들이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정책들이 주로 신생아나 영유아 쪽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동 수당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도 지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영유아 위주로 지원이 되면 영유아를 낳아야 되는 부모들은 먼저 아이를 낳은 선배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다들 힘들대. 네. 야, 힘들대. 근데 이제는 그 혜택이 넓어지니까 선배들도 야, 이제 많이 나으니까 많이 도움도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위아래에 사실 영향을 서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정책의 어떤 변화가 좀 거시적인 또 통계적인 수치로 네.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모유 유축기 대여 신청이 크게 늘어서 거의 뭐 120개가 동이 났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비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마지막 주 준비했던 주간 동포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재외동포님들 이게 많이 이제 뉴스들 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 돌아가는 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글로벌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또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간 동포 리포트 보셔야 됩니다. 국내와 글로벌을 같이 짚어주는 주간 동포 리포트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스승의 날까지 공통점은 한국에 전화 한 통 더 하게 되는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전화할 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전화할 때 또 대화가 끊기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전화하셔도 되긴 되나? 하는데 네. 그래도 하나 좀 알고 전화하시면 또 다르겠죠. 전화해서 하는 거죠. 또르르 여보세요. 효거라. 고유가지원금 27일부터 시작했다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고. 네. 야, 요새 한국 출산율 많이 늘었다며. 이런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가족 간의 대화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염기훈이었습니다.